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격수는 중국 위안화입니다. 일단 러시아가 한몫 거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으면서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는데요. 지난 2월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는 위안화가 달러를 제치고 처음으로 월간 거래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 분위기는 어떨까요? 중동도 위안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중국 정유회사 지분을 위안화로 매입했고요. 또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위안화로 결제했는데요. 최근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 브라질 역시 중국과 교역을 할 때 미국 달러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러시아에 자금 결제를 해야 하는 국가들은 물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러시아에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는데요. 전쟁은 늘 화폐 가치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화폐의 주도권이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옮겨갔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위안화의 입지를 점점 더 넓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드려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제가 이 코너 맡고 공부해본 이래로 가장 재밌게 공부하고 준비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뭔가요? 바로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 비디오 게임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작가님도 학창 시절에 꽤 하셨어요? 좋아했죠. 어느 세대에 해당되십니까? 갤러그는 아니실 것 같고. 왜 하시면서 갤러그 세대 맞습니다. 갤러그 세대셨군요. 네. 갤러그 올림픽 이 세대입니다. 응팔 세대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박 교수님은 무슨 세대예요? 저 갤러그 세대 바로 밑이에요. 에이.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세대입니다. 제비우스 세대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구리? 자, 비디오 게임 산업이네요. 네, 근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예. 우리가 이제 흔히 게임이라고 할 때 아케이드 게임, 콘솔 게임, PC 게임, 모바일 게임 등을 총칭해서 게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권에서 이렇게 게임은 좀 다른 의미죠. 게임은 그렇죠. 경기를 뜻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흔히 말하는 게임을 게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 비디오 비디오 게임이라고 게임이라고. 꼭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게임 할래? 뭐 게임 하자? 뭐 게임 좋아하니? 이렇게 물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못 알아듣기 때문에 꼭 비디오 게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비디오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이 게임이라는 것이 이용자가 스크린을 보면서 프로그램된 동작 등을 입력하면 뭐 마우스나 키보드나 아니면 조이스틱으로 입력을 하면 컴퓨터나 TV, 모바일 등이 비디오 기술을 이용해서 모니터에 보여주니까 비디오 게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뭐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혹시라는 단어는 제가 너무 겸손하게 얘기했는데 혹시가 아니라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나라의 아케이드 게임이 처음 보급된 80년대에는 예. 이제 게임이라는 용어보다는 전자오락이란 말을 썼죠. 오락실, 전자오락 네, 이렇게 했죠. 오락실, 예. 전자오락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케이드 게임 센터를 전자오락실이라고 불렀고요. 하지만 이 전자오락실에 대한 80년대의 이 많은 분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마치 80년대 당구장처럼 학부모님들은 특히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오락실 가지 마라라고 학교 갈 때마다 신신당부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PC방으로 바뀐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90년대 이후 중반 이후에 뭐 97년 이후에 소위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 PC 온라인 게임이 유행세를 타면서 이제 한국은 이 전자오락실이라는 아케이드 게임 센터는 거의 사라지고 PC 온라인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PC방이라는 문화가 생겼는데 특히 이제 또 90년대에 들어오면서 80년대에 좀 안 좋았던 이미지, 전자오락실에 대한 안 좋았던 이미지. 그때는 전자오락실에서 이게 담배 피는 어른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좀 나쁜 형들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돈 뺏기기도 있었죠. 뭐 예.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에 들어서서 소위 이제 그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자오락이라는 말 대신에 게임, 그냥 예. 총칭해서 게임 이런 단어를 썼는데 또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경기를 얘기할 때 어떤 스포츠 경기나 경기를 얘기할 때
경기라고 했지 게임이라는 단어 잘 안 썼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뇌리에는 비디오 게임을 총칭하는 단어로 이렇게 인식되게 됐죠. 네. 갑자기 궁금합니다. 우리 80년대를 주름 잡았던 그 오락실 게임. 네. 예. 그 게임은 언제 처음 세상에 등장한 건가요? 이번에 게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최초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하더라고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최초로 뭐 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인정할 수 없다. 네. 뭐 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데 처음 비디오 게임의 형태를 갖추고 나왔던 게 1947년에 미국의 토마스 골드스미스와 에슬 레이먼이라는 두 사람이 특허청에 음극간 놀이 장치라는 특허를 신청했는데 이걸 최초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최초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게 이건 너무 간단하다. 예. 그리고 이 자체가 실제로 그 레이더 디스플레이를 착안해서 미사일 그 전략 시뮬레이션 형태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비디오로 구현되는 형태의 게임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군사용 프로그램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 플레이 개념이 없다. 그래서 최초의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1952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였던 알렉산더 더글라스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실내로 그 우리 오목과 비슷한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OX 표시 꺼서 세 개 먼저 그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이 틱택토라는 게임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하는 걸 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뭐 조잡하죠. 조잡한 상태로 했는데 같은 해에 이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자였던 크리스토퍼 스트레이치가 틱택토보다 조금 복잡한 그러니까 체스보다 간단한 체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체커라는 보드 게임을 컴퓨터 화면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네스북은 이 체커 크리스토퍼 스트레이치가 만든 체커를 최초의 비디오 게임으로 기네스북은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거든 간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논의의 시점이 굉장히 앞서 있네요. 굉장히 빨리 가죠. 예. 네. 1947년에서 52년이니까요. 근데 이게 참 그 의미가 없는 게요. 예. 이 당시에 이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당시에 그 게임이라는 게 사실 화면상에 도트 같은 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지금 같은 그래픽을 생각하면 안 네, 되는군요. 그 점이 네. 그냥 하나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점 하나가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의 그 게임이 스크린으로 혹은 모니터로 구현되려면 당시로서는 슈퍼컴퓨터급 컴퓨터가 있어야 됐어요. 당시 슈퍼컴퓨터를 돌려야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1958년에 미국의 윌리엄 히긴보섬이라는 사람이 만든 테니스 포트라는 게임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아까 이제 영국 크리스토퍼 스트레이치가 만든 거는 기네스북, 영국 쪽에서 예. 최초라고 주장하는 거고 미국 쪽은 58년에 미국의 윌리엄 히긴보섬이 만든 테니스 포트라는 게임이 최초의 게임이다.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게임 역시도 그냥 도트 점이 모니터에 돌아다니고 그 점을 이렇게 조정기로 맞추는 수준의 게임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누가 먼저냐라는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을 모니터상에서 움직이게만 하면 그 최초의 게임이다, 비디오 게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이게 참 별거 아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 점이 움직이는 걸 구현하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했는데 예.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만든 발명품이라면 사실 대단한 획기적인 발명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윌리엄 히긴보섬이 테니스 포트라는 그 게임, 지금 보면 굉장히 조잡한 이 게임 같지도 않은 게임을 만들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놀라면서 찬사를 보내면서 특허 신청하라고 권유해요. 그러니까 컴퓨터상에 모니터상에 이 도트 점이 움직이는 그 자체만 가지고 특허 신청을 해라. 그런데 히긴보섬이 아니 뭐 이거 가지고 특허를 신청하냐? 나 특허도 몇 개 있는데 예. 에이 특허 안 해 이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 이때 히긴보섬이 특허 신청했으면요. 예. 히긴보섬은 엄청난 떼부자 갑부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그래픽에서 움직이는 예. 그 동작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게 원천 특허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원천 특허죠. 그러니까 모니터에 도트 디지털화된 점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특허가 돼버리니까 어마어마한 특허가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히긴보섬이 이 특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은 원천 특허권에 대한 좀 자유로운 입장에서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1960년대도 보니까 MIT의 대학생들, 뭐 공대생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즐기려고 학교에 설치된 그 랩실에 설치된 연구실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일종의 뭐 전략 게임이나 슈팅 게임 같은 걸 몇 개 만들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앞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도트점들이 돌아다니는 수준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살 사람들이 일반 가정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컴퓨터 공학자, 전공자들이 재미삼아 만든 거지 대중적이거나 상업적인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게임들은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게임은 아니라서 그러면 우리가 오락실에서 마주쳤던 그런 상업적인 게임 이런 건 언제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오락실에서 마주쳤던 그 상업적인 게임의 원조, 특히 이제 그 가정용 콘솔 게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968년에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인 랄프 헨리베어라는 사람이 TV에 추가 장치를 달아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추가 장치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68년에 이 브라운 박스라는 새로운 장치를 하나 개발하거든요. 근데 이 브라운 박스가 지금 말하는 비디오 콘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예. 뭐 닌텐도의 콘솔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같은 이런 비디오 콘솔의 최초의 시제품이 되는 거예요. 1972년에 미국 TV 제작 업체였던 마그나북스사가 이 베어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오디세이라는 가정용 게임기를 세상에 내놓는데, 이게 상업용 비디오 게임의 시작이자 세계 최초의 가정용 비디오 게임, 콘솔 게임의 시초입니다. 이거는 초반부터 잘 팔렸나요? 아니, 이것도 역시 뭐 점 하나 이렇게 점 몇 개가 움직이는 정도예요. TV에서 연결돼 봐야. 그리고 특히나 이때는 게임 점수, 스코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점 움직이는 거 맞추고 나면 사람이 플레이어가 점수를 종이에 써가지고 더하기 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맞췄네, 네가 더 많이 맞췄네 해가지고 순위를 가리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굉장히 비쌌어요. 당시 $100 가까이 했거든요. 예. 고가로 팔렸기 때문에 5년간 33만 대 정도 팔았다 그래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팔린 거 아닌가요? 75년에 단종시켰다고 합니다. 안 돼서. 근데 오디세이의 모태가 됐던 앞서 말씀드렸던 브라운 박스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서 비디오 게임의 길이 남는 역사적인 발명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물론 이런 오락 나오면 당연히 청소년들이 선풍적인 인기인데 이 당시에 오디세이는 청소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이게 가정용이었다는 거거든요. 가정용이고 그냥 청소년들이 하기에는 너무 좀 불편함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디세이 판매가 저조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1972년 11월 29일에 소위 게임 제작사 아타리가 내놓았던 아케이드 게임 퐁 때문인데, 예. 아케이드 게임은 우리가 오락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락실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 게임과 달리, 근데 퐁이 이게 핑퐁, 탁구를 변형한 걸로 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화면에 이리저리 튀어다니는 도트 공을 가지고 점을 이제 맞춰서 날려보내서 상대 골대에 넣는, 그래서 득점을 더 많이 하는 쪽이 이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게임인데, 이걸 이제 주로 핀볼 머신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술집 같은데, 예.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같은 데다가 이게 그 아타리가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인기일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퐁 하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는 건 기본이고, 사람들이 게임기에 동전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동전통을 가는 걸 깜빡하면 기계가 고장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엄청난 메가히트를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퐁이야말로 세계 최초의 상업적인 대성공을 거둔 게임,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은 와, 게임 시장에 미래가 있구나, 아케이드 게임을 개발해야겠다, 나도 퐁 같은 게임을 개발해서 부자가 돼야지 라면서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현재 아케이드 게임 시장을 비롯한 게임 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모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퐁 역시 굉장히 간단한 게임인데, 이 게임을 가르쳐서 모든 전문가와 학계에서는 모든 비디오 게임의 어머니라는 영광스러운 별칭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퐁 뒤에는 다양한 이제 어떤 게임 업계를 리딩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들이 그때부터 출시한 건가요? 사실 근데 퐁 이후에 또 사람들이 퐁을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유사 게임만 유사 게임, 심지어 아타리사도
퐁의 시리즈들을 이렇게 쭉 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계속되면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의 게임이 계속 나오니까 지겨워지잖아요. 그때 뉴페이스가 딱 등장합니다. 1978년 일본의 타이토사가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최초의 슈팅 게임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는 뭐냐면 문어, 오징어 등의 그 영감을 받은 그 작가가 이걸 외계인이라고 형상화하고 예. 그리고 밑에 우주선 하나가 그 슈팅 총을 그 탄환을 쏴서 그 외계인을 죽이는 거예요. 네. 갤러그와 거의 유사하죠. 갤러그의 그러네요. 원조예요. 네. 갤러그의 원조인데 스페이스 인베이더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에서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거든요. 이게 최초의 슈팅 게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몰려들게 되고 게다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최초로 게임에서 적이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타이토사에서 처음에 스페이스 인베이더를 내놨을 때 그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게임은 실패한다. 망작이다라고 했어요.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근데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게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었냐면 당시 일본 게임 센터들이 아케이드 게임 센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스페이스 인베이더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게임 센터 이름이 인베이더 센터로 바뀌었어요. 그 인베이더 센터가 전국 각지에 생겼고 커피숍들이 테이블을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기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 기계에 동전통이 너무 빨리 차서 1시간에 한 번씩 동전통을 갈아줘야 되고 타이토가 동전을 회수하러 가잖아요. 예. 그러면 트럭 뒷바퀴가 동전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 미국 뉴스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스페이스 인베이더로 인해서 일본 사회에서 100엔짜리 동전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너무 빨리 회전돼서 일본 조폐공소와 일본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는 미국발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야,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성공을 따라하려는 또 아류작들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 80년대 한국 전자오락의 대명사 갤러그입니다. 갤러거도 진짜 한 번 빠지면 이거 약이 없거든요. 한때는 나 갤러그 몇 점이야 이게 그럼요. 약간 위상이었죠. 네. 이건 언제 누가 개발한 겁니까? 이 81년에 일본의 남코가 개발한 게임인데요. 남코가 개발한 게임인데 이게 원래는 갤러그가 아니고 갤러가예요. 갤러가요? 우주를 뜻하는 갤럭시와 나방을 뜻하는 일본어 가가 합쳐지면서 갤러가. 갤러그 게임 해보면 외계인으로 표현되는 게 나방들이에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갤러가의 우주 나방이라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기계 한 대당 가격이 거의 한 50만 원 가까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로 혼다 자동차 한 대 값에 맞먹는 이야. 비싼 돈이었는데 이게 없어서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한 달이면 기계값을 뽑고도 남는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히트를 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 그 다음에인 이 비싼 걸 그럼 돈 들여 사온 거예요? 1982년에 네. 세운상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세운상가. 예. 100% 불법 복제품. 불법 복제. 해적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 해적판 이름이 갤러그였어요. 아. 원래 짝퉁은 이름을 좀 예, 예.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갤러가를 갤러그로 바꾼데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일본 모두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지도 않았고 인식도 잘 없었기 때문에 뭐 세운상가에서 만든 복제기판들이 전국을 휩쓸었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갤러그는 1982년부터 국민적인 인기를 끌면서 전자 오락실 열풍을 또 주도하게 되죠. 그 시절에 갤러그 점수가 얼마냐가 자랑거리였고 여담이지만 갤러그의 발사음이 뿅뿅 이 소리 나잖아요. 그럼요. 그 뿅뿅이 전자 오락실 상호로 제일 많이 쓰이는 상호 중에 하나가 될 정도였습니다. 또 우리 저 히트한 오락들 중에서는 너구리, 보글보글 이런 게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게임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메가 히트를 쳤거든요. 네. 근데 정작 개발한 일본과 또 뭐 게임의 그 주도 국가 중에 하나였던 주도적인 소비 국가였던 미국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요? 넷플릭스가 제작한 게임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하이스코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예. 이 스페이더 인베이더 같은 슈팅 게임이 미국을 비롯한 일본에서 인기를 끄니까 게임 개발자들이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돼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한데 여성들이 즐길 게임이 별로 없네.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자라고 해서 등장한 게 귀여운 캐릭터가 음식을 마구마구 먹어치우는 팩맨이라는 게임. 네, 기억나죠. 이거. 팩맨이었는데 팩맨을 따라한 게 너구리나 보글보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너구리나 보글보글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미국, 일본에서는 팩맨의 아류작 혹은 뭐 게임 잘 못하는 여성들이 하는 마이너한 게임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보글보글도 원래는 버블보글이에요. 예. 원제가. 예. 근데 이것도 그 갤러그와 마찬가지로 해적판이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해적판으로 보글보글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서 원작과 바꿔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80년대 게임의 아케이드 게임의 흐름이 90년대에 콘솔 대전을 일으키게 되고 이 콘솔 대전은 이후에 지금까지 게임 산업에 대한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와, 게임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10회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작가님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예, 제로입니다. 제로. 뭐가 제로죠? 요즘 유행하는 제로인데요. 예, 뭐냐면은 제로 슈가. 보통 요즘 무설탕 음료가 인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콜라의 제로 표시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붙는 제로인데요. 요즘 편의점 음료수 판매대에 가면 일반적인 탄산 음료보다 오히려 제로가 붙은 음료수가 더 잘 보이는 곳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뭐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같은 거. 제로 슈가인데요. 이게 요즘의 대세인데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뭐 사카린 같은 단맛은 나지만 칼로리나 당으로 거의 흡수되지 않은 감미료를 넣은 제품입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 제로 열풍이 또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우리 식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제로 표시를 많이 보면 인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예,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요. 국내 대표 편의점인 GS25에서 올해 1분기 제로 음료 매출이 전년 대비 100% 그러니까 2배가 됐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작년에도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년 2배씩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편의점에서 전체 음료 매출 중에 제로 음료의 비중이 2년 전에는 22.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캔 중에 1캔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32% 그리고 올해에는 이게 41.3%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음료 중에 제로는 몇 종이 여전히 안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뜨겁다고 느꼈던 게 제가 오면서 한 쇼핑 앱에서 콜라를 딱 쳤더니 예. 판매량 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 1위가 제로 음료였습니다. 아, 그냥 콜라가 아니라요? 예, 이제는 기존 음료보다 오히려 제로 음료가 더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이게 전체적인 시장 규모로 봐도 큰데요. 그러니까 유로모니터라는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1년에 제로 음료가 시장 규모가 2,189억인데 2016년에 이게 903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2.4배 이상 커졌다. 그만큼 인기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라는 표시가 탄산음료 말고 다른 데도 붙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제로하면 제로 콜라 딱 이것만 각인되어 있는데 예. 지금 이미 상품성이 검증이 됐잖아요. 예. 아, 제로가 오히려 더 잘 팔린다.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들어가는 제품은 거의 다 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술인데요. 예. 뭐 술에 설탕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술인 소주에는 일반적으로 주정에 물을 섞은 다음에 과당이라고 하는 걸 넣는데 이게 이제 설탕의 일종인 거죠. 이거를 천연 감미료로 바꾼 제로 소주가 나왔는데 예.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작년에 이렇게 제로 설탕 소주를 내놨는데 지금 출시한 지 한 반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1억 병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 보다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제로 소주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후발주자인 업체가 이걸 내서 인기가 끌어지니까 예. 1등인 하이트젤로가 뒤늦게 또 제로 소주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약하게 보면 안 되는 트렌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뭐 우리가 음료하면 커피나 다른 에너지 음료들도 있을 텐데 거기도 설탕이 들어가나요? 맞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 탄산음료 못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커피나 음료도 그렇다 보니까 제로를 해서 칼로리를 낮춘 건강을 생각한 제품이 나오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음료만이 아니라 젤리나 쿠키 같이 설탕이 예. 많이 들어간 제품들 이것도 요즘 제로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제로 떡볶이
같은 상품도 있습니다. 떡볶이에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는 음료를 넘어서서 모든 식품으로 제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갑자기 떡볶이에 설탕이 안 들어가고 쿠키에 설탕이 안 들어가면 맞습니다. 무슨 맛인지 궁금할 정도인데 갑자기 이렇게 제로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로의 인기 이유를 3가지로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유를 보면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딱 보입니다. 첫 번째는 칼로리에서 당으로 건강의 관점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 살 뺄 거야 라고 하면 이제부터 칼로리를 엄청 줄일 거다. 곧 다이어트는 칼로리와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매일 뭐 사과 하나 먹기 이런 게 유행일 정도였는데 무조건 칼로리를 줄인다 이런 트렌드가 이제는 바뀐 겁니다. 예. 그러면 요즘은 무조건 굶는 게 다이어트 이런 건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요즘에 영양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중요한 건 칼로리보다도 당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런 인식이 많이 퍼진 게 의사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들이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이런 영양학 지식을 전파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신 연구 결과가 빠르게 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찌는 게 칼로리의 총량보다도 당분이 많은 걸 섭취하면 당 수치라는 게 오르고 이걸 막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이 그런 영양들을 지방 세포로 만든다 이런 게 알려진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자리 잡히니까 당을 정말 줄여야겠다 이런 인식이 퍼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또 다른 이 제로의 인기를 끄는 요인이 또 있습니까? 두 번째는 청년 소비자들의 건강 선호 현상입니다. 저도 여기 포함되는 게 저도 요즘 탄수화물을 줄이는 식이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이 몸 만들기에도 관심이 많고 또 이런 세대가 정보 습득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를 더 빨리 주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하드셀처 열풍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게 뭐 하드셀처라는 게 뭐냐면은 과일 향이 나는 탄산수에 알코올을 살짝 넣은 술입니다. 결국 술이네요. 예, 술이긴 한데 도수가 한 4에서 5% 정도거든요. 굉장히 도수가 낮은데 이 2000년대 초만 해도 그게 술이냐 이런 예. 비아냥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출시가 됐는데도 인기가 너무 없어서 그냥 실패한 그런 술이었는데 이 술을 부활시킨 게 요즘에 미국 청년들이라는 거죠. 이런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술이 된 이유가 뭐냐? 알코올도 조금 들어가고 과당도 조금 들어가고 건강한 술이다 이런 마케팅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틱톡 같은 데서 인플루언서들이 하드셀처를 먹는 게 유행을 하는데 이것 자체 보여주는 게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건강 생각을 엄청 한다. 그렇다는 거죠. 제가 학교에 학생들에게 야, 니네 때는 많이 먹을 때니까 더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굉장히 미개하게 봐요. 있는 공깃밥도 다 안 먹고 맞습니다. 그리고 당 있는 것도 잘 덜 섭취하고요. 그런데 요즘 주변의 젊은 세대들이 저처럼 중년도 아니고 특히 이렇게 갑자기 건강을 더 신경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요즘엔 인식이 확 바뀐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청춘하면 떠올린 이미지가 뭔가 젊었을 때는 뭐 거하게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도 고생해보고 또 담배 피고 뭐 이런 게 뭔가 멋있는 옛날에 그런 모습인 데가 있었잖아요. 뭔가 청춘이라 하면은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요즘에는 이른바 뭐 인사이더, 인싸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이미지로 됐냐? 오히려 건강 챙기고 환경을 지키고 이런 게 마치 힙한 이미지가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이미지라면 뭔가 모범생 같은 멋없는 이미지였는데 그게 바뀐 겁니다. 이게 탄산음료도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특히 해외에서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탄산음료에 들어간 설탕에 비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설탕세라고 하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담배에 세금 물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거 많이 소비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세금을 물리는 건데 그렇네요. 해외에서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담배랑 설탕이랑 비슷한 반열에 오른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영향으로 학교 내에서는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난 청년 세대들은 학교에서 탄산음료 같은 걸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유해 물질처럼 설탕을 생각하는 풍조가 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로에 끌리는 거죠.
사실 저도 설탕 덜 먹고 탄수화물 덜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 당연히 압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못 지키는 이유는 맛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예. 특히 이런 탄수화물은 맛있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끊는 게 이런 이유만으로 가능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맛도 물론 중요한데요. 근데 요즘 제로 열풍의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오히려 맛입니다. 아, 맛이 더 좋아졌어요? 예. 제로 음료가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제로인데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 다이어트 음료 아니야? 옛날에 다이어트 콜라 이런 거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예, 기억납니다. 은색 캔으로 되어 있는 예. 거. 좀 맛이 밍밍해서 잘 안 먹었어요. 그쵸. 그때는 나온 지 오래됐지만 인기가 없었죠. 근데 이 다이어트 음료라는 게 1, 20년 된 트렌드가 아니라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려 1949년에도 오. 다이어트 음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0칼로리짜리 음료가 나왔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천연 감미료가 이미 19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 맛이 없다. 이게 얼마 전까지 어떤 밈이 있었냐면 온라인에서 제로 음료를 약간 놀리는 거예요. 건강 챙기느라 그런 걸 먹느니 나는 몸 좀 상하고 맛있는 거 먹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대학생 때 그때도 제로 사이다 국내에 출시된 게 있었습니다. 그걸 먹어보고 정말 별로다. 이걸 먹느니 나도 그냥 맛있는 거 먹어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나온 그 제로 음료들 먹어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심지어는 좀 들쩍한 맛이 덜해서 예. 더 맛있다 하는 오.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이미 제로에 대한 수요는 엄청 많은데 맛이 없어서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러면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써서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감미료도 넣어보고 저런 감미료 넣어보고 다양한 향도 넣어보면서 오히려 일반 음료보다 맛있는 걸 개발해냈습니다. 물론 기존에 먹던 분들은 안 먹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그리고 제 주변 반응도 그거 나쁘지 않다. 오히려 더 맛있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맛 문제가 해결되면서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눈 가리고 제로 콜라하고 그냥 콜라를 한번 구분해서 먹어보는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옛날에 다이어트 콜라는 금방 제가 구분을 했었는데 그쵸. 이제는 진짜 맛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블라인드 테스트한 유튜브 영상들 많이 예. 있거든요. 그런 거 봐도 거의 구분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고 또 재밌는 게 이런 요즘 한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탄산음료 못 먹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자라서 이걸 먹은 사람들은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기준이 된 경우도 많아요. 제로 음료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맛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현저히 줄어든 거죠. 그렇겠네요. 우리 미니 문자 메시지에 주정우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로란 몸에 좋은 것처럼 위장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제시하셨는데요. 네. 이 제로라는 이 상품들 뭔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겠죠. 요즘에 이 제로 슈가를 한번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과연 몸에 좋을까요를 분석해 준 게 많아요. 예. 그 말은 그만큼 검색한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고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대체로 직접적으로 유해하진 않다 이런 연구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FDA나 국내 식약처에서도 천연 감미료들 중에 안전한 것들을 인증해 주는 게 있고 예. 지금 들어가 있는 감미료들은 거의 다 그런 제품들이라 직접적인 유해는 별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들을 보면은 실제로 효과가 있냐 하면 또 효과도 있는 게 실제로 탄산 음료를 먹은 집단과 제로 음료를 먹은 집단을 모아놓고 한 연구를 보면 제로 음료를 먹은 집단이 허리 둘레나 몸무게에서 더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유해도 드러난 건 아직은 없고 또 살이 빠진 효과도 있긴 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가 대체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제로슈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경고성 문자, 그 문구 이런 것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연구가 맹점도 있어요. 예. 이런 연구들은 대체로 어떻게 됐냐면 다른 식단을 통제하면서 그러니까 비슷한 식단을 먹이면서
음료만 제로로 바꾼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로가 칼로리 자체도 낮고 당도 적으니까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은 이렇게 통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제로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데서 결국 또 설탕과 당을 찾아 먹더라. 이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었을 때 저의 입에서는 단데 네. 몸에선 당이 충전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다른 데 가서 그걸 채운다.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된다는 거죠. 예.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물을 먹는 아이들과 제로 음료를 먹는 아이들을 비교를 했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로 음료를 먹는 아이들이 결국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더 많이 먹더라.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만 먹는 게 없다. 그런 경우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제로 음료를 먹으면 단 걸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머릿속에 도파민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이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단 거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데서 먹는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탄산음료보다는 좋지만 많이 먹으면 조삼모사의 조삼모사.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저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단맛을 낸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다른 감미료들은 부작용 없습니까? 다른 감미료들이 뭐 아스파탐, 알룰로스, 스쿠랄로스, 에리스리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도요? 예. 미국의 한 연구팀이 최근에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에리스리톨이라는 게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은 25%의 사람들이 가장 낮은 25%의 사람들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2배가량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는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살을 빼자니 이게 문제고 살을 좀 찌우자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맞습니다. 건강한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밸런스 있는 식단 이게 네.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남국민 기자는 평소에 어떤 쪽에 가까우십니까? 둘 중에 저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물을요? 네, 단 거를 좀 줄이려고 해가지고. 예. 아마 다른 쪽에서 단 걸 또 섭취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탕하면 이 노래 말고 더 떠오를 노래가 앞으로 있을까요? 정말 좋은 노래죠. 말룸5의 슈가입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100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